안녕하십니까. 저는 두오특허법인의 노준태 대표 변리사입니다. 저희 두오특허법인은 2007년에 설립하여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를 기반으로 기술 이전 사업화 분야의 전문성과 다수의 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한 15년차 IP 전문 기업입니다. 서울 본사와 대전, 부산의 지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약 1250여 건의 IP 컨설팅 수행 실적과 변리사, 기술 거래사, IP 조사 분석 전문가, 기술 사업화 전문가 등 4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삼성 SDS, NC소프트, 하나시스템 등 대기업과 천여 개의 중소기업, 기계연, 철도연 등 다수의 정부 출연 연구원 및 동국대, 세종대, 경희대 포함 10여 개의 대학교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기술 사업화 업무와 관련하여 NST 융합연구기술마케팅, NST 상설 조직인 공동 TLO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는 융합연구 사업을 통해 창출된 다양한 연구 성과를 대상으로 기술 이전 등 사업화를 위한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연연 융합연구사업단에서 창출된 사업화 유망 기술을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게 소개하고 수요 기반 매칭이 될 수 있는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고 실용화 성공 확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망 기술을 검증하여 기술 소개서를 작성하고 수요 기업을 발굴 및 관리하며 기술 마케팅을 통한 기술 설명회 및 기술 교류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과정을 지원하고 연구소 기업 설립 지원 등 창업 컨설팅 및 투자 유치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유관기관 협력 지원을 통해 지역 내 거점 기관 및 장소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기업 모색이 가능하며 다양한 기업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지역 연계형 설명회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융합기술의 마케팅 및 기술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기술 이전 사업화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융합연구 사업의 사업화 유망 기술 목록은 미래선도, 실용화, 창의형 과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기술들 중에서 오늘 10개의 유망 기술에 대한 소개 및 기술 상담이 진행됩니다. 이번 기술 설명회는 NST의 융합연구 사업의 결과물 중 발굴된 사업화 유망 기술의 10선을 선정하여 소개해드리고 기업에서 관심 있는 기술의 상담을 진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인천 테크노파크와 서울 테크노파크가 연계되어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기술 설명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준비된 기술 소개 자료를 통해 기업에서 보유하고 계신 기술 내용과 매칭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주시고 좋은 비즈니스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간략한 안내를 드리고자 인사드립니다. 인천 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해 인천 지역의 중소, 중견 기술기업의 성장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적 지원 사업으로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온 오프라인 수요 조사를 통해 수요 기술 및 기술 도입 희망 기업을 발굴합니다. 이렇게 발굴된 수요 기술의 구체화 및 애로 기술 사항 해결 등을 위해 기술 코칭을 진행하고 심층 기술 탐색을 통해 매칭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중개 기관으로서 중개, 협상 과정에서의 필요한 전문성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후속 지원으로서 이전 기술의 기술 사업화 지원을 뒷받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요 기술, 수요 기업의 발굴 및 기술 매칭 지원 사업을 보시겠습니다. 수요가 명확하고 구체화되어 있는 경우 기술 이전 중개기관 플랫폼인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온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공급 기술에 대한 매칭을 탐색하고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기술 수요 정보가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면 수요 기술 구체화, 애로 기술 해결 등을 위한 컨설팅, 현장 맞춤형 분석 조사를 통해 진단을 실시하여 맞춤형 기술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기술 코칭 및 기술 이전 중개 지원입니다. 기술 정립, 심층 컨설팅을 위한 1:1 전문가 기술 코칭 지원 사업을 제공합니다. 본 사업의 전담 인력과 기초 상담을 한 후 기술, 법률 등의 전문가 풀을 연동하여 수요 공급 기술을 탐색하고 매칭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합니다. 더불어 기술 이전의 중개 협상을 위한 법률, 회계 등의 전문가 참여 및 기술 유관 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술 이전 중개 지원을 진행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 이전한 수요 기업의 후속 지원으로서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직접 지원으로는 시제품, 목업 등의 제작 및 맞춤형 마케팅이 있습니다. 또한 연계 지원으로는 글로벌 기술 교류 확대를 위한 교류회, 상담회, 지역 내외의 기술 유관기관 등을 통한 설명회 등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의 구체적인 모집 기간, 지원 규모, 지원 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지원 사업의 공고는 3월 이후 홈페이지 및 비즈 OK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담당자 정보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 박소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어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제작한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을 소개 영상 시청하셨는데요. 이를 통해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아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이 시간 유익한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기업에서 향후 기술 사업화, 기술 이전, 기술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많은 활용 가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 테크노파크에서는 2021년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거래 기관으로서 각 분야별 기술거래 전문가 풀과 DB를 확보하고 전국 규모의 기술거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 도입 및 기술 사업화 지원을 희망하는 인천 지역 수요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한 공급 기술을 제공하여 기술 매칭, 기술 이전 중개,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인천 지역의 중소 중견 기업의 기술 혁신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을 돕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특히 기술 사업화 직접 지원 사업에 대한 모집 공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지원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기술 코칭, 이전 기술 시제품 제작 및 맞춤형 기술 마케팅 지원입니다. 기술 코칭 지원 사업은 애로 기술 진단, 기술 구체화 및 정립 등을 위한 1:1 맞춤형 기술 상담입니다. 코칭 지원에 따르는 기업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기업당 3회 이상 실시합니다. 이전 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의 경우 이전한 기술을 대상으로 상용화, 사업화를 위한 금형, 목업, 샘플 제작비를 일부 지원해 드립니다. 기업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며 기업 부담금은 총 소요 비용 내 공급가액의 20%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기술 맞춤형 기술 마케팅 지원 사업의 경우 이전 기술을 대상으로 인증, 성능 시험, 평가 등에 따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기업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시제품 제작 및 맞춤형 마케팅 지원 사업은 기업별로 한 개 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로 개별 연락 주시며 신속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 테크노파크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테크노파크 박진영입니다. 서울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요기술 조사사업,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글로벌 기술사업화 상담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요기술 조사 사업입니다. 서울 지역 기업이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연구자를 매칭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업이 A라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중 자체 R&D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외부에서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전국 지역의 대학, 출연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관련 기술과 연구자를 매칭하여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시 신청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전 받은 기술이란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 기술정보 등을 의미합니다. 1차 공고는 마감되었고요. 2차 공고는 7월 달에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21년 6월까지 기술 이전이 완료된 기업 또는 기술 이전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예정 기업은 본 사업 선정이나 협약 전까지 기술 이전이 완료된 기업을 의미합니다. 기업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기업 부담금은 없습니다. 지원하는 내용들은 기술사업화 컨설팅, 시작품 제작 지원, 시험 인증 지원 등 기업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조건이 있는데요. 글로벌 기술사업화 상담회에 참석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회 참여 기업은 6월 초에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글로벌 지원 사업은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6월, 8월에 공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은 현지 시장 조사, 컨퍼런스 마케팅 등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번역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TP에서 진행하는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관련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스텝 홈페이지나 아래 이메일 주소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두오 특허법인 서경원입니다. 지금부터 10개 기술에 대하여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는 기술 동영상을 순서대로 보시겠습니다. 10건의 기술 소개가 진행된 후에는 기술 관련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술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에 기업명, 성함과 함께 댓글로 문의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동영상 시청 중에 기술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술 상담은 동영상 시청이 끝난 후 2부 순서로 진행되며 실시간으로 저희 스텝이 연구자와 시간을 매칭하여 드리고 시간상 연구자 미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 스텝이 1차 미팅을 진행한 후 추가적으로 연구자 미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10건의 기술 외에도 40여 개의 우수 기술을 비롯한 1000여 건의 융합 연구 기술을 기업 수요에 따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설명회 이후에 40여 개의 중점 기술에 대한 SMK와 기술 수요 조사서를 송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술 외에 도입 희망 기술을 수요 기술 조사서에 기재해 회신해 주시면 적합한 출연형 기술을 매칭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술 설명회에 참석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번 기술은 세비 융합연구단의 표준과학원 기술로 김세일 박사님께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은 임상 시료에서 분리 배양 없이 전장 유전체를 고속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로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체의 계통 분석을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및 유사 바이러스의 범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라이머 세트에 관한 기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김세일입니다. 저희는 세비 융합연구단에서 개발된 유전체 기반 진단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바이러스 유전체 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유전체 시퀀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바이러스 유전체를 증폭이나 이런 과정 없이
그 시퀀스 런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PCR 등을 통해서 증폭을 해서 그 바이러스 유전체 정보를 얻는 방법, 그다음에 특정한 타겟만 인리치먼트 하는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특정 시퀀스만 모은 다음에 그것을 시퀀싱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방법은 이 중에서 PCR 앰플리콘 시퀀싱에 해당하는 방법들이고요. 그 외에도 뭐 시스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저희는 이제 특정한 그 타겟 부위를 증폭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머 패널을 개발해서 전체적인 바이러스 유전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방법들은 에볼라나 지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유전체 고속 동작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현재의 경우에도 저희 기술과는 조금 프라이머가 다르긴 하지만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배양을 하게 되면은 그 배양한 거에서 유전체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염기서열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배양하는데 한 수일이 걸릴 수 있고 또 이제 염기서열을 여기서 얻어내는데 또 추가적으로 걸려가지고 길게 걸리면은 1주, 2주, 한 3주까지 걸릴 수 있지만은 저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임상치료 등에서 유전체를 추출하고 여기서 바로 염기서열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과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 대상으로 전장 유전체 증폭 범용 프라이머를 만들었고요. 현재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를 크게 4가지 분류로 나눠가지고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리니지 A, B, C에 해당하는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 프라이머 패널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4가지 분류군으로 개발을 해서 4가지 프라이머 패널을 개발을 했고요. 이런 4개 분류군 범용 프라이머를 개발을 해서 지금 사스나 메르스 이런 중요한 그런 병원체에 대해서도 현재 전장 유전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또 이것과 비슷한 그런 인간에서 발견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추후에 신변종이 발생하더라도 그런 저희가 만든 프라이머 패널을 통해 가지고 전체 유전체를 증폭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전장 유전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개통도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크게 인간 코로나의 경우에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와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요. 이 중에서 현재 최근에 발생한 그 사스 코로나 2의 경우에는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리니지 B에 해당이 됩니다.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리니지 D의 경우에는 현재 사람에서 발견되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에서 제외했고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와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리니지 A, B, C에 대해서 프라이머 패널 개발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가 만든 프라이머의 그 성능을 본 것인데요. 현재 저희가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 2292와 NL63에 대해서 그 공통으로 증폭할 수 있는 프라이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도 제대로 잘 증폭이 되고 염기서열이 분석이 된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메르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증폭이 되고 메르스와 유사한 85% 정도 유사도를 가지는 그런 박쥐 바이러스에서도 이 같은 프라이머로 잘 증폭이 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메르스와 유사한 그런 다른 신변종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프라이머 패널을 이용해서 전장 유전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그 코로나 바이러스 분류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에 대해서도 이렇게 프라이머 패널을 만들어가지고 전장 유전체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지금 이것은 옥스포드 나노포의 미나이온 기반으로 이제 유전체를 분석한 그런 정보입니다. 커버리지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다 커버가 됐고요. 이거 자체는 이제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고르게 커버리지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특허 진행 상황은 보시다시피 리니지 B에서 사스 코로나 2의 경우에는 현재 추론은 진행이 됐고 사스 코로나 1의 경우에는 현재 프라이머 디자인이 진행 중입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국내 추론이 완료가 됐고 이제 등록이 된 것들도 있습니다.
추후로는 이제 이러한 카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치kun구니아 바이러스라든가 리프트밸리얼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지금 프라이멀 디자인 완료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도 이런 병원체, 이런 중요한 병원체에 대해서 프라이머 패널을 만들어서 빠르게 전장 유전체를 만드는 기술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올해나 내년에는 이제 특허 등록 및 논문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추후에도 이제 더 심각한 국가관리병원체라든가 이런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더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기술은 치매 DTC 융합연구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로 최지연 박사님께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은 충동성, 공간 기억력, 시공간 처리 능력, 집중력으로 구분되는 인지 기능 검사로 치매 등과 같은 신경질환을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보통 이제 인지 기능 검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딱딱하고 인위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검사를 당하고 나면 굉장히 상처도 받고 힘들다 그러고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현실에서 있음직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검사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삼 번 기술은 창의형 융합 연구를 진행한 한의학연구원의 기술로 고병섭 박사님께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은 오매, 초과, 백단양, 4인으로 구성되는 전통적인 식지 제호탕 조성물에서 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초과와 백단양을 대체 한약재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한의학연구원 고병섭입니다. 혈행 개선 효과를 갖는 식지 제호탕 조성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호탕이란 이처럼 동의보험에 기술되어 있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왕실의 전통 음료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왕이 기로소 신라에게 단오날 내리는 하사품입니다. 기로소란 70세 이상 정리품 벗을 지는 문간인 사람으로 구성된 조선시대 최고의 사고 클럽입니다. 그래서 제호탕에는 구성으로는 오매, 초과, 사인, 백단화, 꿀이 있는데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초과 백단황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제품으로 산업화가 될 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제호탕에 나오는 출정 공문서 해설을 보면은 이와 같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제일 오래 살았던 영조의 경우에는 성정원 일기에 32번이나 제호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숙종 때 기사 개첩인데요. 기로소에 들어갔을 때 첩지를 맞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즉 제호탕이라는 것은 왕이 화상품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처방이고, 이걸 제호탕을 받은 사람은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했던 이제 군신유해의 상징적인 처방입니다. 그래서 각종 공문서에서도 제호탕이 나오는데, 비병사 등록이라든가 조선왕조 순정원 일기에 이와 같이 제호탕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기록서뿐만 아니고 전문 의학서라든가 일반 서적에서도 제호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호탕의 문제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초과와 백당상이 식품 공정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약재를 다른 약재로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기술은 초과와 백단항을 식품으로 가능한 것을 대체한 기술로서 또한 혈흔 개성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기술로 기술이 완성되는 TRL4 동물 실험이 실시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기술은 제호탕 관련해서는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2013년에 나온 기술과 2019년에 출연한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각각 이별하는 방법 또는 모두 이전하는 방법인데, 저희들은 각각의 기술을 한꺼번에 이전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스피린하고 비교한 실험인데요. 아스피린은 혈액 순환에 효과가 있는 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이 버드나무에서 발견을 하였지만은 천연에서 아스피린과 같은 비슷한 정도 내지는 이상의 효과를 내는 물질을 발견하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제호탕은 굉장히 아스피린과 유사한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제호탕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해야 하는데, 하나는 트럼보시스 리서치에 발표한 논문이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호탕은 장내 세균 및 면역 활성에도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되었고, 이 결과는 한국식품과학회지에 발표하였습니다. 식지제약이 혈전 억제 효능 분석은 이제 2013년에 분석한 특허를 획득한 가감 제호탕과 비교했습니다. 비교했을 경우에 식지 제호탕이 가감국 제호탕보다 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초과하고 백단항에 대해서 다른 걸로 취한했는데요. 특허 취한한 거는 이 구성인데, 이 DUJ를 JP로 만약 바꿨을 경우에는 이처럼 활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구성하고 있는 약재들에 대한 개별적으로 이제 혈전 효과를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관능 평가 결과입니다. 맛에 대한 평가를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대부분이 맛의 선호도를 나타냈습니다.
세포 독성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그 GLP 독성 연구기관인 안전성 평가 연구소에서 실시했는데 각 원료에 대한 세포 독성은 없음을 확인하였고요. 그 식치 제후탕과 화금 제후탕에 대한 세포 독성도 이제 독성이 없음을 확인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주 반복 투여 독성 시험에서도 독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주 반복 경구 투여 독성에서도 이제 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감 제육탕과 식기 제육탕에 대한 매치 크로마트 LC-MS의 크로마토그램인데요. 가감 제육탕과 식기 제육탕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중국에는 저희 제오탕과 같은 유사한 음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량차라고 하는데요. 이 양차가 왕라오지라고 하는 양차가 2006년도에는 국내 코카콜라 판매량을 초과했고 현재 시장의 규모는 약 100억 엔, 1조 7천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통 음료가 출시되면은 이에 못지않은 시장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4번 기술은 3번 기술과 동일한 창의형 융합 연구를 진행한 한의학연구원의 기술로 고병섭 박사님께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은 천연물 소재인 KIOM, DKI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식품 조성물로 부작용과 독성을 최소화하면서 골밀도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골세포 분화 유전자를 활성시켜 뼈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고병섭입니다. 당근잎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뼈 성장 촉진물 조성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특허를 요약한 건데요. 본 기술의 경쟁력은 성장 호르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소지가 아니므로 성장 질환에 대한 부작용을 감수할 수 있고 성장 호르몬 소마트로핀과 대조하여 어린이 뼈 성장을 확인하였고 또한 골다공 치료제 안드로네이트를 비교대적으로 사용하여 골 형성을 확인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약학 또는 식품 조성물로 활용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성인 또는 고령자용 뼈 성장 촉진 조성물로도 확대 가능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허 등록증인데요. 저희 기술은 당근이 아니고 당근잎을 가지고 뼈 성장 촉진을 하는 그런 조성물 기술입니다. 설명은 이와 같은 목차의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개발의 배경은 부작용이 없는 천연 한약 축출 유효 성분의 성장 호르몬 개선 조성물로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개발하였는데요. 기술의 완성도는 TRL4로 동물 실험이 실시가 완료됐습니다. 또한 조성물 축출은 그림과 같은 프로세스로 구현이 됐는데 이렇게 성장 호르몬과 더 나아가서는 골다공증 치료에도 발전할 수 있는 기술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여집니다. 축출 공정은
그림과 같이 되어 있는데 그 에탄올 공정과 그 열수 축출 공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기술의 개요는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의 성장반 확장 및 성인의 골밀도 및 미네랄 농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천연물 소재 기반 뼈 성장 촉진용 조성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동물 실험에서 성장반 측정 결과 양성대조근인 그 소마트로핀과 유사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대퇴골 건골을 비교한 결과고요. 골세포에 대한 ALP 비교 결과입니다. 인비트로 어셈입니다. 인비트로는 MC3T3 앨론 전구 골세포와 알파 MEM 영양 배지를 이용해 가지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셀에 대한 독성과 ALP 발현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독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ALP 활성 증가가 이와 같이 확인됐습니다. 이 실험은 칼슘 침착 평가 및 골세포 분나 유전자 발견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골세포 분나 활성 칼슘 집착 결과는 상당히 유의성 있게 농도 유전적으로 칼슘 집착이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고, 칼슘 집착에 대한 현미경 사진입니다. 다음은 골소문장 관련 유전자 발현인데요. 유전자 발현은 RUNS2나 오스테릭스, 오스테로칼신, 포틴, 콜라겐 타입 1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골세포분나 단백질 발현도 이와 같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골분나 기전도 저희들 확인했는데요. 골분나는 WNT 경력 또는 베타카로틴 증가가 확인되어서 MAPK 활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비보 활성평입니다. 인비보 활성평가는 어린 쥐, 오지령 쥐를 사와가지고 일주간 분나시켜서 8주 동안 실험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실험 과정에서 사료는 바이타민 D 및 칼슘이 결핍된 시기를 하였는데, 이유는 정상 사료보다 뼈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료를 먹었을 때 뼈 성장이 왜곡돼서 거기서 이제 성장을 했을 때 성장에 대한 판정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바이타민 D 및 칼슘이 결핍된 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수는 190mg/kg/d이고 낮은 농도에서는 높은 농도에서는 450mg/kg/d로 하였습니다. 또한 그로스 호르몬을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로스 호르몬은 소마트로핀인데요. LG 생명과학에서 나온 유트로핀을 사용하였고, 또한 우리는 골 형성 효과를 보기 위해서 또 다른 양성 대조군으로서 오스테오 네이트를 사용했는데, 소디움 안드로네이트는 골다공증 치료대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혈중 골 지표 인자 함량
분석 변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스테오칼신의 경우 양성대적으로 사용한 소마트랑 비교했을 때 그 유의성 있게 증가음을 확인을 했고, 그 셀름 ALP도 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골밀도 및 골중 미네랄 농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성대적으로 사용된 소마트로핀을 투여한 마우스와 유사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골 성장방 두께를 측정한 건데요. 베니킬은 정상지고요. 네거티브는 그 바이타민 D나 칼슘이 결핍된 살을 먹인 근이고요. 포지티브는 이제 성장 호르몬을 사용한 근이고, 저희 그 당근잎을 먹인 사료근입니다.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양성대적인 소마트로핀을 먹인 근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 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골 형성, 오지령쥐를 8주간 실험하게 되면은 중간에 성인 연령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고려해 가지고 골 형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해서 저희들이 그 양성 대조군으로 오스테로 소마트로핀뿐만 아니고 안드로네이트를 사용해서 실험한 겁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양성되어 1은 소마트로핀을 먹인 근이고요. 포지티브 T는 안드로네이트를 먹인 근인데, 이와 같이 저희 실을 먹인 근이 활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포 독성 평가를 했는데, 이 세포 독성 평가는 안전성 시험 연구소에서 GLP 기관인데요, 한 결과입니다. 세포 독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료에 대한 표준화는 저희들은 이제 당근잎에 있는 성분들이 시판이 안 되고 있어서, 또한 어떤 성분들이 분포되는지 거의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해를 해서 이 6개의 컴파운드를 확보했고, 이 6개의 컴파운드에 대해서 각종 기기 분석을 통해서 구조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NMR 차트인데요. 저희 각 화합물을 예를 들 수 없어서 6번 화합만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농도별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우선 정성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성분의 정성이고요. 그 다음에 열수 추출물의 정성입니다. 물론 70% 에탄올이나 열수 추출물도 동일한 성분이 들어옴을 확인해야 했는데, 열수 추출물에 약간 함량이 떨어지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당근과 당근잎에 대한 성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분 비교를 해본 결과, 이 당근인데, 당근에는 당근잎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화합물들이 당근에는 6번을 제하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근과 당근잎의 화학 조성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당근잎에서 정량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율을 확인한 결과 각 화합물이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이 당근잎 추출물에 의한 조성물 기술은
1차 시장에서 성장이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키성장 기능성 식품으로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성장 기능성 식품의 시장 환경을 보면은 2017년 대비 2021년에는 연평균 4.9%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국내의 경우도 2017년 대비 연평균 5.7%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올해는 1,800억 원의 매출 규모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출시되어 있는 어린이 키 성장 제품들은 한기 축출 복합물입니다. 이렇게 각 회사별로 나오고 있는데 다 OEM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식이약처에서는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부당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 32곳을 적발하고 당부하였는데, 또한 한기 축출물 복합물에 대한 기능성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린이 키 성장 시장은 많은 이처럼 제약회사 내지는 식품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인데요. 기존 기술 대비 우위성을 얘기한다면은 본 기술은 성장 호르몬 과다 분비를 시켜가지고 대사성 질환을 유발시키거나 비만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기존의 제품의 약점을 개선하여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골길이 성장판 확장에 의한 뼈 성장 촉진 및 골밀도 유지 효과를 제공하는 기술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번 기술은 식치융합연구단의 한국식품연구원 기술로 장대자 박사님께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은 오미자, 콩즙을 포함한 당뇨 개선용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로 혈당을 낮추고 당뇨 개선에 우수하며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용도 식품과 혈당 조절 식품의 첨가물로 개발 가능한 기술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장대자입니다. 오미갈수는 오미자와 콩즙을 이용하여 전통의학에서도 다양한 병증 치료와 건강 용도로 활용한 음료입니다. 소개드릴 기술 내용은 이러한 오미갈수의 구성 소재인 오미자와 콩즙을 이용한 당뇨 개선 식품 조성물과 최근 오미자와 콩의 건강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 성과는 오미자와 콩을 이용한 식의약 소재로서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결과 오미자와 콩 혼합물에서 혈당 조절 효과가 우수한 가능성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미자의 다양한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혼합 비율이나 함량 등 효능 효과에 대한 시험과 제품화 시험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국내의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국제 특허 출원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콩이나 오미자 단일 소재에 대한 연구와 기술 개발 제품 사례는 많이 있었지만 콩과 오미자를 혼합한 시너지 효과를 활용한 소재나 식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콩과 오미자는 전통적으로 식용 소재로서 전통 의학 소재로서 활용 가능한 근거들이 조리서, 고의서에 소개되어 있고 현대 과학적으로도 안전성이 입증된 소재로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식용 근거와 의학적인 사용 근거를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음식으로서 고조리서에 다양한 기록이 있고 한의서에도 다양한 병증을 치료한 기록이 있습니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식용 근거와 의학용 효능 근거 중에서 가장 많은 기록이 있는 당뇨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혈당 개선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오미갈수의 혈당 개선 효과는 구성 소재인 오미자와 콩의 혼합물에서 상승하였고, 이상적인 배합 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결과 오미자와 콩의 비율이 5대 1일 때 효과가 있었으며, 세포 동물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오미갈수의 소재 중에 꿀을 대체한 쌀은 영양학적인 시너지와 식품학적인 가공적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오미갈수의 영양 건강 효과는 유지하면서 산업적으로도 즉석식품에서 대량 생산,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로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다양한 시제품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현재 곧바로 산업화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6번 기술은 5번 기술과 마찬가지로 식치융합연구단의 한국식품연구원 기술로 장대자 박사님께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은 천연 유래 총백죽 조성물로 구성되어 체내 독성이 낮고 뼈 성장 촉진 능력이 우수하여 뼈 성장 촉진용 죽 형태의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 가능한 기술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장대자입니다. 뼈 성장 촉진 활성이 있는 총백죽 조성물에 대한 기술 소개 순서와 내용입니다. 총백죽에 대한 기술의 개요입니다. 총백과 쌀을 주재료로 뼈 건강에 관한 전통적인 식용 근거와 의학적 근거가 있는 식품 소재와 그 조성물에 대한 것입니다. 건강한 식품에 대한 수요가 국내외적으로 많은데 그 효능은 있지만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미활용 소재가 대부분입니다. 총백죽의 주 재료인 총백은 파의 뿌리와 흰 줄기 부분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쌀은 아시다시피 우리의 주식 소재로 안전성이 검증된 소재입니다. 총백죽에 대한 연구 결과 전통 한방 처방으로서 우리나라 황실 기록과 고의서에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다양한 기록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현대과학적으로 입증 연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필요한 면역력과 뼈 건강에 관련한 영양 기능 지표 성분을 확인하였고 동물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였습니다. 총백죽에 대한 건강 우수성 근거 자료입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한의서와 조리서, 현대과학적인 입증, 산업적인 소재와 연구, 국민생활 맞춤형 제품화 타당성 연구를 통해서 체계적인 연구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식품과학적인 근거로서 영양적인 지표로 비타민류와 무기질, 면역 지표도 확인한 결과입니다. 건강 기능성에 대한 기존 연구 데이터에 관한 것으로 총백죽의 혼합물에서 뼈 성장과 면역 증진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논문입니다. 뼈 성장 및 뼈 건강과 관련한 시험 검증 결과입니다. 먼저 골 성장 관련 동물 시험 결과에서 지방 시기로 짧아진 다리 길이가 총백죽을 첨가한 경우 양성 대조군인 성장 호르몬 주사 경우와 유사하게 증가하였고 근육량도 총백죽 섭취군에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지방 시기로 감소된 성장판의 증식 부위와 비대 부위 모두 총백죽 첨가군에서 증식이 높았고 골세포 파괴 정도를 나타내는 혈청 ALP도 총백죽 첨가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총백죽 섭취군간 골 성장 관련 효과가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총백죽의 고성 소재별 배합 비율별 상승 효과와 배합 비율에 대한 최고 효능 효과를 연구한 결과 쌀, 총백, 식초를 모두 혼합하였을 때 효능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백죽에 대한 한의 식품 문서 근거와 식품 영양학적인 근거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총백죽과 그 소재에 대한 연구 결과는 SCI급 논문에 게재 완료하였습니다. 총백죽과 관련한 특허도 등록되어 메디푸드로서의 가능성과 기타 적용 분야로서 간편식, 건강기능식, 프리믹스 등 다양한 식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7번 기술은 식치융합연구단의 한국식품연구원 기술로 장대자 박사님께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은 오미자 증류물을 유효 성분으로 하여 항산화 작용 및 피부 미백용 식품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피톤치드 성분이 다량 함유된 수용성 소재로 면역성이 취약한 사람이나 유아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장대자입니다. 오미자에서 피톤치드 성분의 효과적인 추출 방법과 이를 이용하여 안전한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제조 방법에 대한 기술 소개 내용과 순서입니다. 오미자는 식품으로서 맛이나 효능이 있으나 향미와 색소가 열이나 빛에 불안정하여 거부가 소재로서 활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색소와 향미 변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가공법보다 항산화 또는 피부 미백 활성이 높은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기술의 우수성은 오미자 수상 증류물로서 무균 상태의 원액이 추출된다는 것입니다. 무균 상태의 원액에서는 오미자 향은 그대로 유지된 채 오미자 주요 기능 성분이 함유된 일명 피톤치드 성분들이 다량 함유된 수용성 소재입니다. 시험 분석 결과입니다. 오미자 하이드로졸과 물 추출물 및 에센셜 오일 3가지 성분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와 같이 기존의 에센셜 오일이나 물 추출 방법과 비교할 때 고함량의 다양한 피톤치드 성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기술은 종래 오미자의 추출물에 비해서 항산화 또는 피부 미백 활성 성분이 다량 함유된 소재를 개발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활성산소 소고능을 활용한 스포츠 레저 음료나 항염증 질환용 RTD 제품 등 일반 식품으로 사용 가능하고 화장품의 경우는 무알콜 또는 저알콜 제품의 소재로 가능합니다. 8번 기술은 방사능 물보안 연구단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술로 김영석 박사님께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은 방사능 원소인 세슘이 유출된 물에서 세슘을 흡착하기 위한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로 세슘 흡착 소재를 프로시안 분류 함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염화철을 추가적으로 반응시키는 다중 고정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세슘 흡착 능력을 99.8%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대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고효율 저비용 수중 방사성 세슘 제거용 흡착제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기술의 개발 배경, 그리고 기술의 개요, 기술의 우수성 및 차별성, 기술 구현 방법 설명, 그리고 기술의 활용성 및 시장 전망, 마지막으로 기술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개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의한 초대형 재난이 발생되어 대규모 방사성 물질 노출 사고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되어서 현재까지 82조 원에 대한 복원 비용들이 소요되었고요. 토양이라든가 지하수 오염 등이 되어서 약 350km 지역까지 현재까지 세슘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먹는 물에서도 100g/리터 이상의 아이오다인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에 대한 이슈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동북아시아는 굉장히 핵 산업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과 중국에서도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수도 88개소, 또한 건설 중 37개소, 계획 중 204개소 정도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북아시아는 편서풍 지대에 있어서 만약 중국 지대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될 경우 우리나라로 직접 오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방사성 낙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계는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식도를 보시면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을 되게 되어서 에어로졸 형태로 바람을 타고 이송되어서 이러한 물질들이 강우를 통해서 우리나라 하천으로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사능으로 인한 수자원이 오염되게 되면 용수 생산 및 공급이 중단되고
수돗물 사용이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국가 대재앙이 발생됩니다.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식수원을 보호할 대응 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표류수가 97.8%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표류수는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낙진이 유입될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물 생산 및 사용이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들은 수계에 소량 유입되더라도 취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식수원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중 방사능 제염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팔당댐에 약 2.5억 톤의 수량이 있는데 이때 소량의 세슘 20g이 유입되더라도 수중 방사능 농도가 200베크렐/리터로 상회하여 음용수 기준치를 초과합니다. 이러한 세슘 137은 반감기가 30년 이상 지속되면서 방사능이 방출되어 장기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염료 및 물감으로 쓰이는 프로시안 블루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시안 블루는 세슘에 대한 선택적인 흡착이 가능하고 높은 흡착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물질입니다. 단독 사용하게 되면 회수가 불가능하고 있고 지지체 내의 고정화를 위한 다양한 합성 방법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성 소재의 프러시안 블루 함량을 높이는 고정화 과정이 고효율로 방사성 세슘을 흡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핵심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프러시안 블루의 세슘 흡착에 관련된 모식도입니다. 면심 입방 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양이온 흡착 가능 격자 공간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격자 구조 내에 양성자 교환을 하게 되어 이런 내부에서 물 분자와 교환하는 그런 세슘 흡착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러시안 블루의 입자 표면을 고정화하는 기술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세슘 제거 후에 PB, 즉 프러시안 블루 회수가 가능한 고정화 연구가 이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속적인 형태 유지를 통해서 PB 유출 제어가 필요하는 공정이 개발이 필요합니다. 기술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슘 흡착제로 명명하였는데 이런 세슘 흡착제는 방사성 세슘이 물속에 유출된 경우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고효율 방사성 세슘 제거용 흡착제로 명명합니다. 이런 흡착제는 합성 소재 내에 세슘을 제거하기 위해 프러시안 블루 함량을 높이기 위해 다중 고정화 방식을 개발하게 되어서 이를 통한 제작 기술입니다. 또한 고가의 탄소 나노 튜브 기반 세슘 흡착제를 대체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경제성을 갖춘 인공 합성 기반 세슘 흡착제입니다. 이 기술은 네이처 자매지 사이언틱 리포트에 게재되었고 그 모식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의 우수성 및 차별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술은 흡착제에 부착된 프러시안 블루 함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염화철을 추가적으로 반응시키는 다중 고정화 방식을 적용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프러시안 블루의 함량이 증가되어 세슘 흡착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99.8%의 세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흡착제는 지지체 존재하에 프러시안 블루가 인시추 하는 합성 방식을 쓰게 되어 결합 성능 및 물리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러시안 블루 고정화 흡착제의 지지체는 친수성 고분자 물질인 하이드로겔 타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술과 기타 기술과의 차별성을 보시면 합성 방식 및 다중 고정화 방식, 그리고 합성 시약의 국산화로 CNT 계열보다 흡착제 투입량 대비 약 25배 정도 절감할 수 있으며 프러시안 블루 함량이 기존 흡착제보다 5.5배, 그리고 세슘 흡착 성능은 7.5배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효율 세슘 흡착제는 기존 상용화 제품 대비 8분의 1배 생산 단가를 절감하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세슘 흡착제는 사용 용도 및 기능에 따라서 파우더 및 필터로 활용 가능합니다. 템 분석을 통해서 지지체 내에 함침된 PAC 입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흡착제 내에 큐빅 형태의 PB 입자도 함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 고정화 방식을 통해서 프러시안 블루 입자의 효율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PB 함량을 향상시켰습니다. 기기 분석을 통해서 XRD, FTIR 분석 시 지지체 내의 PB 고정화 여부를 확인하고 다중 고정화 방식 합성 방법에 의해서 PB 특성 피크가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흡착제 표면 및 내부에 존재하는 PB 함량을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템 분석 및 TGA, UV 분석을 통해서 프러시안 블루가 3.3배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고 LBL 합성 방법을 통해서 PB 입자의 고정화 안정성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흡착제를 가지고 1mg/g의 주입될 경우 방사성 세슘 137이 99.8%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표는 기존 흡착제와 개발 흡착제의 최대 흡착량 및 제거율을 비교한 표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알지네이트 기반 흡착제는 지지체 강도가 약해 수처리 공장에 부적합하며 자성을 부여한 프러시안 블루 함침 흡착제는 별도의 분리 장치가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흡착제의 경우에는 실리카 기반, 다공성 유리빛, PB 유사체 등에 비해서 간단한 합성 방법이 필요하게 되어서 본 흡착제는 하이드로겔 기반의 아크릴산 중합 반응 그리고 다중 고정화 방식을 이용한 흡착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표는 기존 흡착제와 개발 흡착제의 투입량과 재료비 그리고 제거율에 대해서 나타난 표입니다. 재료 단가와 생산 단가 비교표를 보시면 기존 상용 제품 대비 8분의 1 정도 수준의 생산 단가를 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 구현 방법 설명입니다. 흡착제를 구성하는 핵심 합성 소재를 점액질의 친수성 고분자 물질인 하이드로겔 타입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성 소재 내 프러시안 블루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인 합성 과정 후에 염화철과 추가 반응시켜서 고정화하는 다중 고정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의 경우에는 합성 소재 내에 프러시안 블루 고정화를 통해서 입자가 형성되고 PB 함량이 증가되는 그림입니다. 기술의 활용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술을 통해서 방사능 제염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사능 제염용 흡착 섬유를 만들어서 수중 방사능 흡착제 스마트 블루와 세슘 제거용 흡착 섬유인 세슘 베리어를 만들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피해 지역에 방문하여 준설수 처리 공정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본 기술을 통해서 원수조에 활용 가능한 PB 기반의 흡착제 주입을 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에 설치하는 하이브리드형 방사성 세슘 제거 기술에 응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은 전 흡착조와 후 흡착조에 응집제를 투입하고 흡착제를 투입하여 세슘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또한 정수 처리 시설의 유입수에 직접 이 흡착제를 투입하여 방사성 세슘 제거를 위한 흡착제 투입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술의 시장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170기, 총 66.5기가와트의 원자로가 폐쇄되어 원전 해체 및 제염에 대한 시장 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원전 해체 시 주요 제거 물질로 나타낼 수 있는 방사성 세슘의 제염을 위한 고효율 흡착 소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합성 흡착제 시장이 2017년 기준 9,469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약 8%가 증가하여 2022년에는 약 1억
3,817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장은 2015년 188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2.5% 성장하여 2020년도에는 213억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국내의 경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2.1%씩 성장하여 2015년 1,572억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현장에 가보시면 토양 제염을 통해서 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후쿠시마 방사능 피해가 있는 오염수가 매주 4,000톤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기술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술은 과기정통부의 방사능 노출, 초동 대응, 물안보 기술 개발의 연구 성과로서 국내 특허 5건이 특허 출원 완료되었고 3건의 해외 특허가 출원되었습니다. 본 기술은 기술 완성도는 풀스케일 시제품이 개발되어 있고 현재 상용품을 만들기 위한 성능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특허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번 기술은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로 나종주 박사님께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은 메탈 인슐레이터 메탈 구조를 이용하여 선명한 단일색의 색감을 구현하면서 차갑고 딱딱한 금속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자연 촉감의 다공성 금속 시트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재료연구원 나종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기술은 다중감성 발현 금속 시트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다중감성이란 색감, 촉감, 질감 등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의 금속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감성적인 면을 발현하기 위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중감성 발현 금속 시트 연구의 필요성으로 다음 4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금속은 오랜 기간 인류의 역사와 함께 사용되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서 발전소 터빈과 같은 대형 구조물도 결함 없이 제조할 수 있는 양산 기술이 확보되어 있으며 강도와 인성을 가진 우수한 소재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금속에 신비적인 특성이 요구되는 실내 외장재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에서는 금속에 신비적 특성을 부여하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동차 내장재, 휴대폰과 가전제품, 선박 등에서도 까다로운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할 필요가 높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차갑고 딱딱한 금속의 특성을 넘어서는 천연 가죽이나 한재와 같은 질감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또한 미려한 금속 광택을 좀 더 다양한 색상으로 구현할 필요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 여러 가지 감성적 요인을 제공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촉감과 색감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색상 조절, 온감 조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금속 소재를 설계하고 양산이 가능한 다중 감성을 발현하는 금속 시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기술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지원하는 창의형 융합과제로서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금속 소재 관련 핵심 출연연이 함께 공동 연구를 하고 있으며 금속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설계 및 검증을 계산과학 기반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세대, 국민대, 홍익대, 청주대, 충남대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중감성을 발현시키기 위해 금속 박판을 적층하여 구현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시야각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거의 모든 색상을 낼 수 있는 기술과 자연스러운 촉감을 동시에 구현하면서 높은 내구성을 갖도록 종합적으로 설계하여 제조하는 핵심 공정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금속 시트를 적층하여 온감과 탄성감을 구현하고 있으며 최표면층에
자연무늬 패턴을 구현하여 색상을 내고 내지문 및 내부식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속 시트를 측정할 때 중간층의 금속 시트 표면에 마이크로 및 매크로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열전달을 줄이고 기계적 내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확보한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산 설계 기반, 온감, 탄성감, 색상의 다중감성 맞춤 설계, 금속 광택의 선명한 단일색의 색감 구현 기술, 자연무늬 질감의 연속 제조 기술, 표면 텍스처링 및 적층을 통한 열 전도도 제어 및 촉감 구현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중감성을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술로 세 가지를 보다 상세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연무늬 연속 복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단, 가죽, 한지 등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사용되는 천연 재료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연 재료의 표면 질감을 복제하기 위해 천연 재료의 표면을 레진으로 복제하고 우전의 도금으로 금속화하여 원통형 몰드를 제작합니다. 이 원통형 몰드를 이용하여 금속 판재에 자연무늬를 연속적으로 복제하는 기술입니다. 요소 기술로는 우전의 도금 기술로서 원통형 몰드 제조 시 표면 경도는 높이면서 도금층의 응력은 낮추어 정밀도와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원통형 몰드를 통해 자연무늬가 복제된 판재를 연속적으로 제조하는 기술까지 확보되어 있으며 기술의 수준인 차별성으로는 자연무늬 복제 정확도를 금형에서는 95%, 금속 판재에서는 8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무늬 패턴 해상도는 10마이크론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면 맨눈으로는 천연 재료와의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어서 금속 광택 총천연색 구현 기술입니다. 자연무늬가 전사된 금속 표면에 투명한 절연체와 금속을 차례로 코팅하여 색상을 냅니다. 이를 MIM, 메탈 인슐레이터 메탈 구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산화물과 금속의 두께 및 굴절률을 조절하여 색상을 제어하는데 증착할 금속과 산화물의 물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을 통해 미리 색상을 설계하고 제조된 후의 색상과 비교해 왔으며 일치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표면 무늬나 패턴의 부위에 따라 색상을 배치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수준인 차별성으로는 현재 4인치 크기의 기판에 7가지 색을 구현하였으며 금속 기판뿐만 아니라 폴리머나 세라믹 등 모든 종류의 기판에 선명한 단일색 구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표면 텍스처 연속 제조 및 적층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금속에 따뜻한 느낌과 부드러운 탄성감을 부여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금속은 전도도가 높아 열 전도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만지면 차가운 느낌을 주게 되며 탄성 계수가 무척 높기 때문에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금속의 물성을 넘어서서 온감과 탄성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얇은 박판을 적층해야 합니다. 중간층으로 들어가는 박판의 표면에 돌출부, 즉 텍스처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 돌출부와 위층의 박판과의 접촉 면적을 계산하여 열 전도도를 설계하고 돌출부의 형상을 설계하여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탄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이를 연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설계된 대로 음각된 원통형 몰드에 전기 도금을 한 후 몰드로부터 텍스처가 만들어진 금속 박판을 떼어내 번치함으로써 연속적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현재 5마이크로미터의 정밀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박판을 최종적으로 여러 층으로 접합하여 완성합니다. 기술의 차별성으로 도달한 수준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나무 가가지는 열 전도도인 1W/m2 이하를 달성하였고 겉보기 탄성 변형량도 가죽 수준의 2.5%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개발된 기술을 기반한 제품의 적용은 지금까지 금속이 활발히 사용되었던 분야 중에서 심미적인 요인이 중요해지고 있는 건축 내외장재 및 마감재 시장, 자동차 내장재 시장, 프리미엄 가전 시장과 향후 인간 친화적인 로봇의 외피 시장 등으로 각각의 관련 시장 규모의 예측치는 표에 나타내었으며
합계는 2021년에 약 4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표는 현재 연구단이 보유한 등록 특허 현황입니다. 자연무늬 연속 전사를 위한 원통형 롤 관련 특허, 색산 구현 특허, 그리고 탄성감 구현을 위한 금속 시트 제조 및 적층 기술에 관련 특허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번 기술은 슈퍼하이 연구단의 한국천문연구원 기술로 한정열 박사님께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은 대형 광학면의 자유공면에 대하여 다수의 이동 로봇을 통해 동시 연마가 가능하도록 한 기술로 광학면의 5분의 1 내지 10분의 1 크기의 부위를 연마 장치를 구비한 다수의 이동 로봇이 이동하면서 대형 광학면을 한 번에 연마함으로써 연마 장치의 부피를 감소시키고 연마 시간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천문연구원의 한정열입니다. 저는 오늘 조각거울 동일 위상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각 거울은 그 거울이 조각나 있다는 의미이고, 그 동일 위상은 그 조각난 거울을 어떻게 하면 이제 조각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겠느냐, 이제 요거를 구현하는 그런 이제 기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는 그 조각을 왜 내느냐, 기본적으로 그냥 조각 내지 말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주로 올라가는 망원경이라든지 지상에도 이렇게 망원경을 만들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조그만 망원경은 그냥 조각 내지 않고 하면 되지만, 이제 큰 망원경, 뭐 우리가 보통 한 2m 넘어가는 그런 망원경들은 이게 그 2m, 3m, 4m 이런 거를 그냥 하나로 만들기는 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조각으로 한 1m 정도의 그 조각 거울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이어 붙이기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올해에 미국에서 쏘아 올릴 그 허블 우주망원경 후속으로 생각하는 그 우주망원경은 지름이 6.5m나 되는데, 그 6.5m가 한 번에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조각을 내서 작은 사이즈로 이제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로 올리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쏘아 올려질 그 우주망원경의 이제 그림이 되는데요. 여기서 어떻든 조각 거울들이 이렇게 위치 있게 되면은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조각 하나하나가 뭐 이상적으로 딱 놓여지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이제 이렇게 살짝 틸트가 되면은 원래 빛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초점 위치로 가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다른 곳을 향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이냐면, 보통 어떤 별이나 뭐 운하나 뭐 별이나 성간이나 이런 걸 물질을 보면은 약간 흐릿하게 뿌연하게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틸트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위로 아래로 움직였다거나 이렇게 비이상적인 그런 것을 그 위치에 갖다가 놓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 거울 독일 위상 기술은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면 반사면 거울을 이렇게 확장하는 데 되게 용이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큰 거울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작은 거울을 만드는 건 뭐 훨씬 더 쉬운 일이고, 또 더군다나 더 큰 거울을 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사면의 크기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 변화되고, 환경이라는 게 이제 온도가 막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진동도 있고, 이런 환경이 되다 보면은 뭐 큰 거든 작은 거든 다 이렇게 흐트러지게 되는데, 조각 거울은 기본적으로 얘가 흐트러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빠르게 이렇게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안정화의 요구를 우리가 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조각거울 동일 이상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냐? 여기서 이제 한 5가지 정도의 기술을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연마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뭐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을 진짜 거울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울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면을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은 거울이 만들어지죠. 이게 고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해온 방식인데 저희가 뭐 그렇게 해서 만들 수는 없고 그걸 이제 기계로 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천문연구원에서 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천문연이 독자 개발한 그런 이제 장비를 사용을 해서 그런 연마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동일 이상 센서 개발 기술인데요. 아까 여기서 틸트가 됐냐, 뭐, 요걸 우리가 이제 디센터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조각거울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 양의 정말로 흐트러졌는지 안 흐트러졌는지를 눈으로 봐서는 잘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틀어졌는지를 보는 이제 그런 기술이 이제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소재입니다. 이 사실 조각이 한두 장 정도면은 무게가 뭐 얼마 안 되지만은 뭐 이것도 여기 아까 6.5m 가려고 하면은 그 조각이 19장이나 있어야지 되고 뭐 저희가 천문연구원이 뭐 참여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한 30m 정도 되는 그 망원경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 그런 거는 거의 한 500장 정도 들어갑니다. 이 500장 정도 들어가면 무게가 뭐 상당하니까 그 거울 하나의 그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볍게 하려면은 또 여러 방식이 있지만 그 소재 자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소재를 가볍게 만드는 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작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이상 구동부 제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뭐 한 몇 마이크로 움직여라, 몇 나노미터 움직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은 또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뭐 몇 나노미터 움직여라 그랬는데 몇 나노미터가 아니고 또 뭐 1, 2나노미터 또 틀어지면은 그거 다시 또 바꿔야 되고 어쨌든 그렇게 제어를 잘하는 그런 기술이 또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통합 성능 분석입니다. 결과적으로 뭐 한 열 몇 장 되는 것만 하더라도 각각에서 오는 그 데이터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방대한 데이터를 막 처리해가지고 뭐 몇 번째 미러를 뭐 몇을 틀어라, 이거는 뭐 각도를 몇으로 해라, 뭐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각각의 거울에 이렇게 명령을 주는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한 면인 것처럼 이제 나타내 주려는 그런 기술이 이제 마지막 기술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첨단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는 또 4가지 정도만 소개를 합니다만 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간섭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 빛을 우리가 보는 것이 거의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그 가시광선 영역에서 거울이 얼마나 틀어졌는지 또 그 면은 얼마나 잘 연마됐는지 이런 것은 우리 이제 간섭계를 사용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대형 클린룸은 기본적으로 뭐 먼지가 많은 곳에서 우리가 실험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뭐 실험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관측하는 곳은 그 왜 우주 환경에는 뭐 먼지가 사실상 거의 없잖아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지상에서도 좀 구축하는 게 또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실제 상황을 모사하는 거기 때문에 클린룸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형 클린룸이 필요합니다. 뭐 요만한 정도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큰 클린룸이 필요하고요. 광학 테이블은 진동이 없는 뭐 완전히 없진 않아도 그 진동이 많이 있는 환경에서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3차원 측정 장비입니다. 그래서 각 거울들이 3차원 상에 이렇게 놓여지게 되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이제 좌표축으로 어느 정도 틀어졌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보시게 되면은 요것은 이제 좀 더 그림으로 많이 표현이 됐습니다만 우리 허블 우주 망원경은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이제 센타우루스 자리에 어떤 구상 성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별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것을 찍었을 때 이제 이 왼쪽처럼 이렇게 약간 좀 희미하게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는 8m 망원경, 그러니까 허블은 2.4m거든요. 근데 이제 땅에 있는 8m 망원경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선명하게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상이지만 그것을 25m로 확장하게 되면은 훨씬 더 선명하게 그 별 하나하나가 이렇게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반사경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더 선명하게 본다는 거죠. 멀리 있는 것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현재는 8m 반사경이 가장 큰 반사경인데요. 그거 이상은 더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25m를 만들려고 하면은 8m로 만들 수는 없고 그것을 이제 한 뭐 1m 정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뭐 25m를 만들자. 그렇게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서 온 거고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확장하다 보면은 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50m, 100m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한 8m 거울입니다. 이 8m 거울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거울인데 이것은 여기 도로 폭이 이제 8m를 이제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크면은 도로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크게는 사실상 만들지를 않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예, 그런데 어쨌든 조각 거울은 이렇게 이제 우주용도 그렇지만 이렇게 군용 그 군사용으로도 이 필요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기술이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밑에 슬라이드는 조금 더 그 조각 거울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를 잘 개발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뭐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밀도를 작게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거울 하나가 그냥 통짜 거울로 하면은 너무 무겁고요. 그것을 이제 가볍게 하려고 뭐 우리가 뭐 한국말로는 살 빼기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쪽을 이렇게 깊게 파가지고 깊게 파서 이제 무게를 가볍게 하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경량화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가볍게 파는 그런 기술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까 그 저 제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제어를 뭐 그냥 한 축으로만 왔다 갔다 까딱거리기만 또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축으로 왔다 갔다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사실 복잡합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개발을 해야 되고요.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의 조각 거울이 보면은 진짜 뭐 곰보처럼 이렇게 우르락부르락 막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성능 분석을 해서 보정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뭐 우리가 사람 손계산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것을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